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개혁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도 그런 일이 많죠. 그렇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현명한 군주예요. 철저하게 네. 고독한 사람이었죠.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정조가 묻고 다산이 답하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신창호 교수님과 함께 네. 정조가 묻고 다산이 답하다 1부에서는 다산 이야기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왜 쓰셨는지 등등, 그리고 이제 인재에 관한 이야기를 1부에서 주로 좀 다뤘고 네. 2부에서는 이 책의 내용들 가운데 저도 좀 궁금한 키워드가 좀 여러 개 있고요. 또 우리 지선 씨도 좀 여쭤보고 네. 하면서 이 책 내용들 하나하나 좀 뽑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왕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 인재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런 질문도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상공업이 발달하고 지금은 정보화사회 가서 지식, 아이디어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는 챗GPT도 나오고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완벽한 농경사회죠. 네. 조선 후기에 아무리 이제 상공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뭐 보부상 정도나 되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공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완벽하게 통용되던 시대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산물들, 각종 산물들인 거지. 네. 물론 이제 농사 짓는 것하고 플러스 알파로 유통. 네, 유통이 이제 강으로도 유통되고 예를 들어서 네, 네, 네.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마포는 나루잖아요. 네. 한강을 통해 수송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살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물이란 말입니다. 네, 네. 홍수 조절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이때 되니까 생산력을 늘려야 되잖아. 그럼 뭐 이모작을 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땅이 다르잖아요. 네. 땅에 그러니까 토질이 다른 거야. 네. 어떤 곳은 기름진 땅도 있고 조금 척박한 땅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 황토흙이 있고 네. 어떤 지역은 또 그냥 막 모래흙이 있고 네, 네, 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세금 문제 같은 거 또 등장하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거라. 네. 단순하게 곡식을 심어 가지고 가을에 몇 가마니를 수확하나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전반적으로 얽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전쟁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농민들은 그러니까 평화시에는 네. 농민들이 농사 짓고 사는 농민이지만 징집돼야죠. 그렇지.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뭐냐 군인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또 병농 일치제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조가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한 군주예요. 그러면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군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네. 다양한 분야로 이제 어찌보면 내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조와 다산만의 대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다산이 또 직접 돌아다니잖아요. 암행의사가 돼가 다니기도 하고 또 여기 파견하면 그 지역에 좀 갔다 와봐. 그러니까 시골에 가가지고 야 이 지역은 너네들은 어떻게 먹고 사냐? 도대체 너네 착취하는 사람 없어? 상관은 없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생산력이 네. 오늘날처럼 무슨 어떤 공장을 확 가동시켜가지고 그냥 생산력이 2배가 됐다, 3배가 됐다, 뭐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늘 조금이라도 이제 덜 착취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주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면 그래 왜냐하면 생산량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면 많이 생산을 이러면 되는데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총 생산량은 비슷하게 있어. 네. 그러면 이걸 빼내가는 놈이 적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럼 세금 뭐 줄인다든가 탄관 어린들에게 안 뺏기고 백성들에게 골고루 요소나 복지지 잘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고민하는 거예요. 네. 매년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매년 비슷비슷한 상황이면 대충 잡아내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상황은 이제 비슷하고 뭐
산출량 비슷하고 거기서 빼내가는 것만 잘 단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산출량이 매년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아 날씨에 따라서 기후 조건이 그렇죠. 기후 다른 거 나옵니다. 그건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이런 걸 예. 얘기를 하죠. 그 60년 전에 예. 60년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자년이 있다 그러면 60년 전 갑자년에 풍년이었는데 내가 지금 다섯에 60년 후에 지금 갑자년인데 올해도 우연히 그때와 비슷한 풍년이 들었네. 야 이거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나눠줄까 아니면 이렇게 풍년이 들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좀 잘 알려가지고 이게 전부 다 갑자기 되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가 봐 하고 이제 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고무하는 것,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얘기도 정책으로 펼치고 막 그러죠. 그래요? 네, 재밌습니다. 예. 국정 홍보 피하는 그렇죠. 거네요. 국정 홍보 차원이죠. 예, 여기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전과는 좀 다른 답들이 이 다산과 정조 사이에서 좀 나오긴 해요. 뭐 이렇게 잘 사는 문제에 관한.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답변이라기보다는 예.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탐관오리라든가 정조 주변에 있던 권력자들이 요새 말하면 부패 세력들이 이전하고 다르다기보다는 이전에는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그래 개혁이라는 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시대 정신에 맞춰 가지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새롭게 펼쳐가는 혁신 개혁도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야. 그런 사람들 많았어. 아니 당연히 자기 책임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걸 정상으로 돌려놓은 게 개혁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농경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착취하고 아니 관료가 임금이 관리로 임명해가지고 요새 말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임명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나누어줘. 복지 혜택을 베풀어주고 어려운 사람들 어루만져줘. 그리고 세금 같은 거 많이 거두지 말고 합리적으로 잘 걷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가 딱 시골이 됐든 어디 딱 내려가 보니까 자기가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 뭐 가져와.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야. 그래 이 녀석이 자기 할 시간에 본분을 일그러뜨리고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본분을 잘하도록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개혁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아니, 지금도 그런 일이 많죠. 그렇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사실은 개혁이 아니고 그냥 정상사회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들이 시대 정신에 어긋나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쓰고 하기 때문에 옛날 구식으로만 하면 낡은 방식으로만 하면 시대를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맞도록 이렇게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맞도록 뭔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게 개혁이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근데 이때는 변화가 별로 없는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놈들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개혁이 돼버리는 거 오히려. 그런 차원이 없잖아요. 정약용 선생님 맨날 강조했던 게 뭐 군군, 신신.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이게 결국 정명론 그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공자, 맹자 때부터 뭐 명분론, 본분론 이런 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2000년 전부터 정약용 때까지 사실은 변화가 많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자 시대도 농경사회고 이때도 농경사회잖아. 물론 이제 농사 짓는 법이라든가 농기구가 발달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었지만은 산업사회가 돼가지고 막 기계공업이 나와갖고 이렇게 확 바뀌는 이런 혁명적인 사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제도 자체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테니까 제도대로만 하면 되는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늘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도 채우게 되니까 원래 있는 좋은 제도의 빈틈 어떻게든 찾아서 하여튼 자기 이익을 취하는 요것만 막아내도 개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조나 다산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감시하는 일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또 지리 관련해서도 여기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으셨나 봐요. 땅이요? 이건 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관념론자들은 이승을 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정책이 되었던 인간의 삶에 필요한 어떤 뭐 조치가 되었던 뭘 할 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개인이든 사회든 철저하게 풍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중요하죠. 풍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살았던 시골에 큰 강이 있어. 큰 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옆에 농토가 강 때문에 농토가 많지 않아. 그리고 강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홍수가 나면은 그 농토에 물이 들어와가 범람을 해.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머릿속에서 생각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야, 올해 홍수가 나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벼 심어놨는데 물이 넘치면 이 벼가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그러면 머릿속에서 빨리 제방 쌓아야 돼. 이게 나오고, 또 큰 강이 있으니까, 여기 물고기가 많이 살지. 그럼 우리가 영양 보충을 물고기를 잡아서라도 해봐. 이런 생각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머릿속에 칸트처럼 머릿속에 먼저 생각이 찍어내는 게 드물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사유는 철저하게 풍토의 자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뭐냐면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에 삽니까? 땅에 발붙이고 살잖아. 네네네. 그리고 산골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촌에 사는 사람, 산촌에 사는 사람, 평야지대인 농촌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도시 마을에 사는 사람, 그게 전부 다 빌리지 마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각각에 따라 가지고 삶의 양상이 다른 거죠. 네. 산촌에 사는 사람들 집도 다르잖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야. 그걸 조사를 해야만이 백성들에게 뭡니까? 조치를 취해주는 거지. 그래 거기에 대해서 무지 관심을 이게 실학이라는 거야. 이게 실용학이라는 거야. 현장 행정이네요. 요즘 그렇지, 식으로 말하면. 제주도 집들은 이게 기와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덧돌 같은 게 그렇죠. 되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기후에 맞는 풍토에 맞는 삶들을 이제 각자 이제 살아가긴 하는데 그걸 잘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방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제주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에서 물론 거기도 이제 벼농사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세금 거두는데 야 세금 전부 일괄적으로 각 도마다 쌀 한 가마씩 보내 했단 말이야. 제주도 쌀이 어디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하든 지리를 조사해 보니까 그 왕 임금님 나라 쌀이 안 돼요. 거기는 차라리 쌀 대신에 물고기를 받든지 구를 받든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합시다. 그러려면 뭐냐 현장 파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지리를 딱 어떻게 보나 하면은 요새 말하면 민생 경제의 키워드다, 핵심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 이게. 근데 문제는 요게 뭐냐면 유학의 저 공자 때부터 유학 경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천지, 그냥 우주 자연 자체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재물 생산의 근원지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럼 그걸 파악을 해요. 아니 근데 그 질문을 딱 하니까 정조가 다산이 답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모조리 다 연구할 수 없는 것이 지리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너무나 넓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하면서 하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거를 갖다가 그거부터라도 해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조선 사람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보니까 지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선 전체를 딱 훑어봐도 저기 쉽게 말해서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지리에 대한 연구가 별로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이 좀 재밌게 미치겠다. 이렇게는 이제 왕 돌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 돌려볼 때 학자들이 많잖아요. 선비들이 많잖아. 충분히 뭐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리 같은 거 그런 거 연구 우리 그 학자들이 고고하게 말이야 뭐냐면 그런 거 연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썩어 빠진 머리를 갖고 있는 거지 이게 관리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조와 다산이 실용적으로 접근을 했다. 후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 이용을 위해서 고민했다는 차원에서 실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유학에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선비들이 안 한 거야. 그렇게 개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지리 연구는 사실
그 지방에 보낸 관리들만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올려주는 것만 잘 분석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놈들이 가가지고 그냥 탕관오리가 되어 있는 거야. 토색질만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녀석들이 그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그 지역에서 눌러 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그 지역에 보면 토호세력이 있잖아요. 관리들은 거기서 잘못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몇 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부임해 가잖아. 근데 그 지역에 뭐가 있나요? 그런 말해서 수염 이렇게 네네네 하고 이방들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토호들이거든. 그러면 관리가 내려가도 그 녀석들이 딱 앉아갖고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치 쌀쌀 보면서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감시도 서서하면서 이 처음 부임해 갈 사람 그 지역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기 손아귀에 쥐고서 흔드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도대체 당신들 조금 똑똑하고 흔히 말해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살짝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들이 아는 만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뭘 해야 되지. 그걸 이제 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민심서를 제일 대표작이 돼 있고 그 제일 시급한 과제가 바로 지금 그 지방 문제들. 그렇죠. 그 민생 문제가 제일 시급하니까 당장 부임해도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 아전세리들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나 이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산 정의학용에 하나하나 이렇게 정돈을 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목민심서 다 나오고 그래갖고 요새 말하는 인수인계 어디죠 완전. 인수인계를 여기서 정확하게 다 기록을 잘 해놓으면은 인수인계 딱 해주면 모른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파악할 수 있잖아. 그런 걸로 고민을 많이. 부임할 때부터 해관 떠날 때까지 쫙 일련의 과정으로 인사를 하면 나를 발탁해 준 사람한테 어떻게 쫙 다 나옵니다. 목민심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뇌물을 어떻게 받아, 그 다음에 갈 때는, 떠나갈 때는 내가 가져온 물건을 어떻고, 여기 있는 물건 놔두고, 그런 거 다 나와요. 자세하게 적어놓는 거야. 그래요? 그래, 목민관으로서, 목민이잖아. 그죠? 목민이니까 지방 관리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보니까,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대장이잖아. 못 들어해버리는 거지. 가져와. 착취하고. 완전히 이렇게 잘못 나가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토호 관리들한테 그냥 이용당하거나 농락당하거나. 지금도 근데 똑같이 약간 비슷한 게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장관들 새로 가면 장관이 이제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을 장악을 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어차피 뭐 저 정치인 저 장관 온 사람들 뭐 한 1, 2년 쉬다 가세요. 뭐 이렇게 이제 알아서 밑에서 일은 다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들리죠. 제가 무슨 뭐 장관이 되거나 뭐 국장이 안 돼봤으면 모르지만은 그 뒤로 들리는 소문으로 보면은 저 장관 하나 부임한다. 저거는 예를 들어서 몇 개월짜리, 몇 년짜리 이런 것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대충 뭐 그냥 좀 참고 지내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장관은 뭐 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요거도 못 좀 모르지만 밑에서 이제 실무국장들이 일처리를 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갖다 이렇게 쓱 내밀면은 사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사인만 하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실질적으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전 제일 궁금한 게 이 책에서 이 정조와 다산이 가장 치열하게 서로 질문을 주고받은 그런 건 어디일까? 대부분 하나만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 치열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조 대왕이 한 나이 50 정도 돼가지고 이제 뭐 그 영원한 제국 같은 데 보면 하룻밤에 일어나는 그렇죠. 이인화 선생의 소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인화 선생이 그 뭐 묘사도 잘하고 이렇게 해놨지만 하룻밤에 일어나는 일인데 정조 그런 이제 보통 소문에 독살설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많지 있죠. 그리고 그 정조가 갑자기 갚버리니까 다산도 바로 그냥 유배를 바로 갚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다산이 쉽게 말해가 30대 정조가 한 40대 이때 제가 볼 때는 요즘 얘기를 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나라 사랑 그 다음에 백성 사랑 이런 것들로
최고의 열정을 바친 거야. 콤비 플레이를 그렇지. 펼쳤대. 그렇지. 콤플레이. 그래가지고 미움도 막 받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고민. 그래 이 두 사람이 치열하게 하는 걸 이제 소인배들은 오해를 하는 거지. 아니 왕하고 정약용 저거는 둘이는 뭔데 저끼리 둘이 앉아가 속닥속닥 하면서 하는 거 같다면서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진짜 고민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했는데 좀 문 밖에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반대파들은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만히 뭐 정책이 좀 뭔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해먹을 건 아니고 실제 일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에라 그냥 정조도 돌아가셨고 그냥 다산 천주교 연관 되지 애게 바로 보내 바로 그냥 잘라버려. 아니 다산을 그러면 자르지 못할 정도로 좀 높은 지위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했나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관직에 관한 게임의 법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산을 영유정으로 준다는. 근데 그걸 인정해주면 체제공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유명한 이제 그 다산을 인정해주고 이런 분들. 그러다 그 역학관계가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았나. 수많은 그 관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벌써 그 학파가 이제 당파라는 형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말로 따지면은 뭐 영남 쪽, 기호 쪽도 경기도 쪽, 충청도 쪽, 전라도 쪽 뭐 이런 식으로 막 온갖 게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서울도 어떻게 되냐면 서울도 보면은 서촌, 북촌, 저쪽에 어디 남산 쪽에 뭐 이렇게 지금도 지명이 남아 있잖아. 거기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게 전부 다 뭐냐 파거든. 그렇죠. 파단 말이야. 그분들은 소인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학자인데 파가 딱 이루어져서 누가 올라가면 이게 기회다. 쟤 끌어내리고 또 넣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이분들은 진정하게 걱정을 했다는 게 쫙 묻어져 나와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통 책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거 시험 답안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과거 시험 답안지는 어떻게 씁니까? 형식을 딱 갖춰가지고 뭐 점잖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치열하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좀 똑바로 보시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막 접근을 하는 거지. 그만큼 서로 친밀감도 있어. 말씀 들어보니까 둘은 서로 되게 외롭긴 했는데 둘이 만났을 때는 되게 반가웠겠네요. 당연하죠. 반갑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 같으면 뭐 끌어안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예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왕은 저기 계시고 밑에 이렇게 있지만 그러면 왕이 정조가 수시로 그래요. 저 다산한테 야 가까이 와 가까이 와 이런. 왜냐면 그때는 이제 벼루라든가 그 저기 종이 있잖아. 종이가 귀하잖아요. 부다고 이런 거 있잖아. 야 가까이 와.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야 내 앞에서 그냥 뭐 써 이렇게 막 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돌 때 아니 어디 그 왕한테 왕자는 의자를 쓰잖아. 아니 저 왕 앞에 가지고 어디 함부로 이렇게 보는 무어봐도다 이렇게 했지 또. 그런데 정조도 야 괜찮아 이리 하는 거야. 그 다산을 또 갈 수도 없지. 그 정도로 서로 어떻게 보면은 나이 차는 한 10여 년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거의 정조가 볼 때 지금 그 사회자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정조가 학자로서 자기 학식과 어느 정도 좀 걸맞는 수준에 있으면서도 대화가 통하는 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친구였는지도 몰라요. 나이로 따지면 친구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계급으로 봐도. 그러니까 정조가 아까 외로움 그랬는데 외로움의 극단에 있었는지도 모르지.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산은 또 거기에 부르니까 이쁨을 받고 어떻게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어떤 뭐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공익을 위한 어떤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부르니까 부르는데 안 갈 수 없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반대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시샘할 수밖에 없죠. 무리를 지으면 외롭진 않은데 늘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외로우셨을 것 같아 보니까. 철저하게 고독한 사람이었죠. 제가 볼 때 철저하게 고독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고독한 게 부딪히니까 불꽃이 막 번쩍번쩍이는 거죠. 스파이크 막 일어나. 고독할 때는 또 커피가 잘 어울려요. 1kg 커피와 함께 고독을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우리 교수님 요거 뭔지 아십니까?
바로 1kg 커피에서 나오는 선물 세트입니다. 아, 좋네요.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완전히 불꽃이 튀죠. 야, 이거 한 박스는 선물 좀 해드리자,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교수님께 드릴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거 이제 드립백 커피라고 예. 여기 이제 컵 위에 딱 걸쳐놓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시면 예. 그런 드립 커피처럼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아, 즐겨 먹습니다. 향을 한번 좀 즐겨보시고. 탄자니아 A 네네네네. 은빛 정상의 위로.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가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루에 한 서너 잔 마셔요. 은빛 정상이라고 하면 아마 킬리만자로 산인가요? 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탄자니아 산다고 되어 있네요. 탄자니아. 예. 하여튼 그 산 높은 그 정상에서 또 우리 표범들은 썩은 고기 찾지 않고 굶어 죽잖아요. 그 외로움, 고독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여유도 한번 우리 교수님께 선물. 그러실래요? 그래? 뭐 자꾸 드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코스타리카 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일상의 여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일상은 바쁘잖아요. 네. 여유를 안 찾으면 늘 선명한 불꽃이 튀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냥 그 삶의 시기에 맞춰서 계속 그냥 끌려다니다 보면 본인도 있게 되고 뭘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불꽃이 안 튀는 거군요. 그럼요. 어떻게든 내 여유를 찾아가면서 불꽃이 튈 수 있는 그 순간들을 잘 잡아야 되고. 근데 실제로 진짜 좀 괜찮은 분들은, 진짜 나은 분들은 어떻게든 여유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좀 안 된 사람들이 늘 바빠. 늘 이거 하느라고 저거 정신없고 맨날. 그런데 같은 일을 해내더라도 어떤 사람은 꼭 자기의 시간을 찾거나 자기가 뭐 하나 생각할 시간, 뭐 책 읽을 시간, 뭐 하나를 꼭 찾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맨 이렇게 부산하고 뭐 하긴 놀진 않아. 근데 여유가 없어. 그렇게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커피를 다른 표현으로 무슨 다산 선생이나 정조께서도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속이 막 그냥 뻥 뚫린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산 선생이나 정조께서 만약 커피를 드셨으면은 저는 늘 커피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각성제. 각성제는 뭐냐면 이제 그 각성제를 다른 말로 바꾸면 각성이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은 깨달아서 깨어나다. 각자가 깨달을 각자잖아. 성자는 이렇게 반짝반짝 별이 빛나 깨어나는 거. 그래서 저는 일상의 여유를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 참 커피 굉장히 감사합니다. 잘 먹게. 근데 늘 일상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을 잘 때도 있지만은 여유를 가지면서 깨어 있으면서 밤하늘 별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반짝반짝해야만이 뭐 어떻게 되느냐, 삶의 활력이 되잖아. 그걸 위해서 이제 깨어 있어야죠. 그러면 1kg 커피를 마셔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뭐 여러 키워드들 가운데 제가 늘 평소에도 좀 궁금했던 거기도 하고요. 그 중용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중용을 과연 이 정약용이나 정조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현실에서 이걸 구현하려고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마침 또 중용의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중용은 우리 교수님께서도 많이 좀 연구하신 분야인 것 같은데. 중용을 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중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 중용하면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치고받고 싸웠어. 나 중용을 지키려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느낍니까? 이제 두 분이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야. 대립했단 말이야. 누구 편도 안 드는 걸 중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경우가 많죠. 나는 뭐 중간을 지킬래, 중용을 지킬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킨다. 중립을 지킨다. 이런 식의 판단을 많이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자 가운데 중자 있잖아. 가운데 중자는 사람으로 따지면 마음 심자입니다. 중심할 때 마음 심자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리적으로 따질 때는 선생님하고 거기 있을 때 가운데가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 사이에 중간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근데 또 봐봐요. 이게 사각형이잖아. 네. 사각형이다. 가운데 중자잖아. 네.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무게중심쯤 되겠죠. 그거는 정 가운데야. 네. 네. 커피가 있는 여기는 거기는? 많이 치우친 거 아니에요? 치우친 게 아니라 이 네모 안에 있을 때. 네모 안에 있을 때. 가운데지. 네. 네모 안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가운데야. 그렇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중용은 균형의 미학이에요. 자, 봐봐. 이 물컵이지. 네. 있는데 이 물 누가 마십니까? 제 물이잖아. 제가 마셔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물컵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자고. 네. 안 잡혀 이거. 네. 이 중용 아닙니다. 네, 네. 안 잡히면 중용 아니다? 안 잡히잖아. 그럼 내가 잡아가 못 먹잖아. 예. 그럼 중용은 뭐냐면 마음씀인데 딱 맞는 것. 적중하는 거다. 그치, 우리말로 딱 맞는 거. 적중입니다. 그 균형의 미학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들 두 분 싸운 거 얘기했잖아. 네. 근데 선생님이 계시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뭐 둘이서 그 끼어들기 싫어. 나 중립을 지키고 중용으로 지키고 갈게. 이랬단 말이야. 예. 그 중용 아닙니다. 예. 두 분이 싸웠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사회 선생, 여성 사회 선생님이 누가 봐도 올바른 주장이야. 근데 남자라는 이유로 우악스럽게 어디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한 거야. 이게 틀린 거야. 네. 그러면 중용은 뭐냐면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성을 지지해야 됩니다. 그게 중용. 그 중용은 뭐냐면 올바른 거 그대로 하는 거야. 딱 맞게 올바르게 하는 거.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 중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쁘면 되는 거야 그거. 근데 이제 우리 정프로님이 말하는 건 그 중용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너무 애매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유학에서는 기준이 딱 있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유학의 도덕적 기준이 그걸 인륜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저쪽에 명륜동이라고 있잖아. 네. 저 성대 옆에. 성대 옆에 그 성균관 있잖아. 네. 그 명륜동이네. 명인륜의 준말이 명륜이거든. 그러면 인륜을 밝히는 게 유학의 기초예요. 그러면 그 인륜 중에 하나가 우리 일반으로 잘 아는 오륜이야. 그러면 부자 유친, 부부 유별 이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모와 자식 사이는 문자 그대로 친함이 있어야 된다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는 혈연적 관계야. 그 윤리가 있어야지. 부모는 뭐 나와야 되고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무슨 이제 우리는 효도라고 얘기해버려. 그러면 자식이 효도만 합니까? 아니지. 부모는 뭐 해야 됩니까? 자식에게 자의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해가면 그게 중용이야. 그러니까 똑바른 일. 서로 상호관계인 거죠. 당연하지. 지워주면 안 되지. 그래, 이건 아주 쉬운 거라. 어렵지가 않아. 자, 마이크를 두고 사회를 보고 있지. 그러면 요 적절한 거리에서 보고 있잖아. 요거 딱 맞잖아. 요게 중용이라니까. 요게 가장 알맞게 쓰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트럼프가 관세 매긴다고 해요. 좋아. 우리는 이제 매기고 이거 안 맞는 게 좋죠. 관세 안 맞아야 우리 수출 잘할 거 아니에요. 중용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다는 게 아니고 자 트럼프 그때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매겨 가지고. 자국 중심주의, 자국 이익, 자국 보호 중심주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냐면 예를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그 문제 전 세계적으로 얘기해야 되지만 중용이라 좀 쉽게 쓰면.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미국으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때는 뭘 해야 되나? 우리나라의 기준은 A라는 게 있고 저쪽 기준은 A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속에서 가만히 봐야 돼.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곳도 지지해 줄 수 없다고 가정하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율을 해야 돼. 조율? 조화롭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조화야, 조화. 조율을 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알맞은 시기 그걸 빼내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에게 가장 알맞은 시기와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 다를 모두에게지. 우리 모두에게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맞춰 나가는 게 중용이야. 그 중용의 법칙은 늘 어떻게 하냐 가운데서 저울질을 해야 됩니다.
그 저울질을 하는 걸 뭐냐면은 유학적 용어로 혈구라 그래. 재봐야 된단 말이야. 제일 혈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골고루 나누어져 그래. 골고루 나누어져 그러잖아요. 그 저는 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저쪽에 맞은편에 계신 선생님은 돈이 10만 원 있어. 예. 근데 나한테 돈 얼마 줄 거야? 10만 원이고 나 100만 원 있어. 돈을 왜 줘요? 돈 준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나눠드린다고? 그렇지. 그러면 저 선생님한테는 중용을 펼치려면은 둘 다 식구도 똑같아. 둘도 식구가 5명이야. 똑같아 가져가. 근데 저분은 10만 원이고 나는 100만 원 있어. 식구는 똑같은 조건은 똑같잖아. 그러면은 50만 원씩 가져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가진 100만 원 중에서 최소한 45만 원을 떼서 저분을 드려야 돼. 그래야 55만 원이 되고 내가 55만 원이 돼. 그게 중용입니다. 그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 중용의 중재 의미가 그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인의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책임질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열정이 중요한데 유사하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거리두기, 그걸 균형 감각이라고 하기도 그래서 하고. 제가 방금 균형 미약 그랬잖아요. 그게 일본은 목청력이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딱 지금 그 말씀하고 그게 상통하는 겁니다. 상통.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걸 중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서대문구에 홍수가 났어. 동대문구 사람들은 홍수가 안 났어. 그럼 서대문구 사람들이 지금 당연히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은 서대문구에 있는 사람을 동대문구로 이주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동대문구에 있는 뭐 양식을 서대문구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뭘 맞춰야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그 균형이잖아. 밸런스가 균형이잖아. 그게 중용이라고. 그게 뭐냐 그래 중자는 마음 심자라 그랬죠. 용자는 우리가 쓸 용자 있잖아. 쓰다 할 때 용용 죽겠지 이게 아니고 이용하다 할 때 용자 있잖아. 그래 마음 씀씀이가 중용입니다. 근데 마음 씀씀이 앞에 붙여야지. 정의, 올바름 붙여야 되지. 나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용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렵지. 그래 예를 들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보호주의를 가버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전 세계 다른 나라 죽든 말든 우리만 살자 그러잖아. 그거는 반중용이야. 저 반대할 때 반중용.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소인 반중용. 그러면 대인은 뭐 중용. 뭐 트럼프는 소인이 떨어진 거. 그럼 저 트럼프까지 안 갈게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입니다. 두 직원이 있는데 한 직원은 맨날 팽팽 노는데 성과가 좋아요. 회사에 팽팽 놀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그냥 하루에 뭐 한 2시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성과가 좋아요? 성과가 좋아. 집중력이 좋은가 봐 얘가. 근데 누구는 한 10시간씩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가 안 나와. 승진을 시키거나 아니면 월급을 줄 때 중용의 미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줘야 됩니까? 똑같이 줘야죠. 아니지. 이제 그걸 이제 또 이제 가운데를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2시간 일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어. 저거는 10시간을 일해가지고 8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럼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돼? 성실한 거는 인정하겠는데 성과가 안 나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육아적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냐 그러면은 육아는 이제 성실성, 노력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2시간 일해가지고 그게 나온다고 이게 이제 벌써 이제 그게 뭐냐면 기준에서 배제가 돼. 근데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농민들 같은 지금도 마찬가지. 농민들 같은 거는 사계절 그냥 식감에 혀가 빠지도록 해봐야 살을 10가마니밖에 못해. 도시에서 주식을 운영하는 주식 자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막말로 얘기하면 한 달치 월급도 안 되는 거야. 1년 내내 일했는데 일은 뼈 빠지게 하고. 그건 뭐냐면 농경사회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원리인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용은 철저하게 농경사회의 산물이에요. 농경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가 중용 대학 중용 할 때의 그 중용 있잖아요. 그 유학의 그 이념이 지금 사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전을 읽을 때에 아까 풍토의 자식이라 그랬잖아. 지금 농사 져서 수지 맞습니다. 다 굶어 죽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 그럼 농사가 왜 줘? 그냥 뭐 한 번만 뭘 하면 다 되는데 생산성이 떨어지잖아. 그거는 뭐냐면 패러다임이 안 맞는 거예요.
농경 패러다임하고 지금 현재 지식 정보 패러다임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중용의 뭐 미덕 이런 걸 발휘할 때는 아닌 거예요? 중용의 미덕을 발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전통 사회, 군주주의 시대의 사회, 군주 사회, 농경 사회의 중용과 지금은 그러면 산업 사회, 그 다음에 지식 기반 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 스마트폰 시대, 챗 GPT 시대의 중용을 새롭게 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지금의 그러니까, 중용을 새로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 옛날 중용에서 그래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성실할 성자가 중용에 많이 나와요. 중용을 그래서 성론이라 그래요. 성실할 성자론이라 그래. 지금 성실하다고 다 돈 버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닐 수 있거든. 그죠? 한 큐에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중용은 어떤 데 포인트를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공을 잘하는 거 좋으냐, 문치 작전을 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그 기기를 이용을 잘하는 게 좋으냐,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나와야 돼요. 그 선생님 책에도 결국 이제 지금 중용 말씀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느냐 달라졌다고 하시는데 뭐 책에도 결국 이거 쓰신 거잖아요. 결국 맹자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익히느냐에 다 된다. 거기 바로 그런 맥락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봐봐. 농경 사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노동력 때문에 모여 살아야 되잖아. 지금은 다 흩어져 살죠. 뭐 1인 가족도 있고 기껏해서 살아봐야 아파트에 산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부모하고 자식 아니면 조금 괜찮은 정말 드물게 할아버지하고 뭐 그런 그 3대가 사는 경우 드물게 있고 거의 따로따로 살잖아. 그럼 뭐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가족의 어떤 그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고전은 시대 정신에 맞게 한글에 맞게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용에도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라고 했어.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사람의 길이야.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좀 재밌게 이제 제가 좀 일본말 하나 쓸게요. 옛날에는 무대뽀 정신. 무대뽀로 성실하게 그냥 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 돼. 지금은 그게 아니지. 지금은 상황에 봐서 어떤 곳에서는 집중하고 어떤 건 분산하고 이게 나와야 되지. 그게 그러니까 사회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질문처럼 그러면 중용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뭐냐 그러면은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다 응용을 해야 되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게 정치 시스템으로 보면 군주주의 시대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지금 대통령이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라는 걸로 보면 지금 대통령을 왕으로 비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 그런데 왕정적 군주제적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하면 요번에 누구 뽑아줬는데 뭐 안 해주나 이러고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해줍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해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뭐냐면 군주제적 왕정제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A라는 사람을 뽑아줬는데 저 왜 아무것도 안 해주지 하고 감 떨어져서 입 딱 벌리고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는 그게 아니고 산업사회,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민주주의가 나오잖아. 내가 일해야 됩니다. 거기서 부각되는 게 뭐냐면 개인의 노동이에요. 노동이 부각돼가 내 노동 가치를 받아내야지. 그리고 또 자본주의가 됐고 그거 좀 다르죠. 그럼 지금 뭐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예를 들어 중용을 현대 사회에서 좀 적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이제 그 군주제 시대의 어떤 아이디어고 아니면 교수님이 혹시 정하신 중용의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현대 사회. 그렇죠. 나는 현대를 살아가지고 제가 조선시대 살아갑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잖아요.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의 예를 들자면은
제가 있는 직장은 교육계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저런 기준을 몰라요. 기업계 같은 경우는 기업계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을 많이 남기잖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자신의 발달도 있지만 제자들을 양성해서 인재를 적조조소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데에 종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말씀하신 중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추상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라. 열정을 갖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들어간 노력이 있잖아요. 노력. 어떤 부분에서 너가 어떤 것을 맡든지 간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길러라. 이런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력을 길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늘 그걸 강조해요. 딱 얘기를 해요. 그 움직일 수 있어. 이 얘기부터 먼저 해요. 공부를 하려고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의자에 오래 못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지. 너에게는 내가 어떤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영업적으로 와서 나돌아다녀라. 이게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은 뭐냐면 제가 사는 동네가 시우예요. 때 시자에다가 비우자예요. 떼비거든. 때에 맞게 내리는 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지으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가 잘 때에 맞게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지. 비가 안 오면 반중용이에요. 씨앗이 다 말라 죽어. 근데 비가 홍수가 져버리면 그것도 반중용. 씨앗이 다 뜯더라. 그냥 딱 맞게 내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제 기준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이 그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라가 중요해요. 그 마음가짐을 가져라가 중요해요. 기초 체력을 가져라. 그렇지. 조금 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사례 여쭙겠습니다. 학생이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 이거 학점 교수님 과목만 저 A 받으면요 어디 회사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워낙 안 나가고 지금 F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F 그대로 나가야죠. 이 학생의 미래가 걸려 있고. 그거는 중용 아닙니다. 그거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중용이 아닌가. 이 학생이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교수님 때문에 떨어졌다는 원망을 평생 할 텐데도. 그럼요. 그래도 뭐냐 그러면은 딱 보고 그 부분은 재수강해서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면 다음 학기에 그 직장을 다시 두드려도 너의 능력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학생이 제가 기초 체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 은하수밤에 학생이 안 돼. 나는 안 돼. 학생이 저는 안 돼요. 너무 체력이 부족한데 소고기 한번 먹으면 힘 날 것 같대요. 그래서 은하수팜에서 소고기 좀 사달라고 교수님한테 은하수팜이 뭐예요? 그 소고기 파는 데 있습니다. 얘기. 거기서 사달라고 그건 사주십니까? 사달라면 사줘야죠. 그건 사준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사줘야 돼요. 소고기를 먹어야만이 단백질이 보충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체력을 회복할 수 있어. 그게 정상적인 길이잖아. 정상적인 길이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용입니다. 그게 떼비란 말이야. 때에 맞게 내리는, 때에 맞게 처방해주는 은하수표 고기야. 알겠습니다. 자, 은하수팜은 중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소고기 그리고 또 양배추즙이라든지 양배추 스틱도 있고요. 토마토즙, 사과즙, 영소즙. 몸에 좋은 건 다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농산물 맛있게 길러내서 여러분의 댁까지 바로 보내드리는 은하수팜, 그것은 바로 중용이었습니다. 현대의 중용은 바로 은하수팜에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아직 못 컸어요. 무슨 얘기 하나 했어요. 뻔뻔하게 못 하겠네요. 그게 중용입니다. 광고에서는 뻔뻔한 게 중용이에요. 자, 중용에서 중용을 한자로 세 글자를 과불급이라 그래요. 과불급. 과는 뭐냐면 지나쳐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m만 가야 되는데 1m 20cm를 갔어. 그럼 20cm가 초과대 쪽이죠. 지나치면 중용 아닙니다. 불급은 뭐냐 그러면 1m를 가야 되는데 80cm나 90cm까지밖에 못 갔어. 그럼 미치지 못한 게 불급이에요. 둘 다 중용 아닙니다. 자, 그런데 소고기를
200g을 먹어야만이 이 영양소가 쉽게 말해서 균형이 딱 맞아. 탄수화물도 200g 내가 먹은 상태고 지방도 예를 들어서 200g 먹었어. 600g을 딱 먹어야만이 균형이 맞아. 근데 탄수화물 200g 먹었고 이게 딱 맞잖아. 탄수화물 보면. 그러니까 지방도 200g을 먹었다 하자고 이게 영양을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네네. 딱 먹었어. 근데 소고기를 지금 100g밖에 못 먹었어. 불급입니까? 과합니까? 불급. 그렇지, 불급이지. 그러니까 네. 100g을 어떻게 해? 먹어야죠. 가져가서 먹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딱 맞는 거야. 아, 그게 뭐냐면, 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네. 쉽게 말해서 균형미 끝판왕이야. 균형미 끝판왕이 중용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광고에 있어서만큼 우리 정프로님이 네. 딱 그렇습니다. 균형의 끝판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하수팜은 네이버에서 꼭 검색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고마운 분들께 선물하실 때 은하수팜 선물도 굉장히 좋다는 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우리 교수님 말씀 듣다가 목표하는 바가 있을 수 있고 예. 본인의 가진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내 능력은 100m 20초 달리는 게 딱 내 능력이에요. 예, 능력이. 그 20초 달리면 그게 중요인 것 같긴 한데 목표는 난 15초에 달리고 싶어요. 15초에 가는 건 사실 제 몸엔 무리인데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는 중용은 아니에요. 15초를 목표로 열심히 막 죽어라 뛰는 거는? 그걸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지금 능력은 20초에 가는 게 나에게 딱 맞는 능력이잖아요. 능력이죠. 20초로 가야 된다. 그게 네. 중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보니까 15초로 달릴 수 있는 내가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 마음은 마음도 그렇고 육체도 돼야 돼. 육체도 돼야 돼요. 그게 다 돼야 돼. 근데 될 것 같아. 그런데 중용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네.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딱 됐을 때에 네. 나는 아직까지 좀 잘 안 돼. 그러면 100번 해 나옵니다. 100번 해봐.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번 만에 되는데 난 좀 잘 안 되는데 그럼 1000번에 딱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 한 번에 저기까지 가. 그럼 나는 한 번 가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 그러나 저기까지 가려면 100번을 해야 돼. 그럼 100번 하면 저기 가. 어떤 사람 1000번 하면 가. 그럼 마지막에 중용은 뭐냐면 내 능력을 시간의 문제라든가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마지막 도달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그게 중용입니다. 중용의 공부 네. 방식이야. 혹시 중용이 자칫 집착으로 빠질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착은 과지. 집착은 과불급할 때 네. 과지. 그러니까 1000번 달리고 10,000번, 야 1000번 안 되면 10,000번은 해봐야지. 이렇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실성이라 그래요. 성실성. 성실성. 이게 이제 맹자 이런 말이 나와. 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안 한다와 못 한다는 다릅니다. 네. 예.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는 뭐냐면 진짜 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못 해. 자, 그래서 예를 든다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깃털이에요. 깃털. 네. 저 우리 지선 선생님. 네. 이 깃털이 아주 가벼워. 0.1g이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죠. 들 수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 못 들어. 그래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네. 자, 이게 쇳덩어리인데 100kg짜리야. 들 수 있어요, 못 써? 못 들어요. 그건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못 들잖아. 이걸 왜 들라고 해? 내가 내 힘으로 못 들어. 이건 들면 안 돼. 이걸 들 수 있는 사람이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깃털 같은 거 충분히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들어. 그 반중용이야. 그 중용의 혹시 목적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중용을 지켜야 내가 뭐 평온해지고 행복해진다라든가 아니면 중용을 잘 지키는 삶이 내 삶은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삶이라 그렇게 하는 거다 등등. 중용의 핵심 목표는 네. 화합할 때 화. 벼화자에다가 입구자 있잖아. 네. 그겁니다. 누구와 화해요? 나 개인, 쉽게 말해서 나 개인 자신 내 화.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은 결국은 나와 아니면 나와 너 우리와의 관계밖에 없어요. 관계를 극단적으로 따지면. 네네. 그럼 우리 내면의 갈등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지. 네. 그거를 자기 스스로 뭘 해야 됩니까?
화합해 만들어가야 그것도 중이고 그 마음속에서 나는 거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선생님하고 나하고 갈등이 생긴다든가 다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냐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거 있잖아. 그 음악에서 보통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걸 고를 조자라 그러거든. 만들 조자가 아니고 말씀 언변에 그 주자 이렇게 붙는 고를 조자나. 그래 고라야 돼. 마치 우리 줄을 이렇게 조율하듯이. 그러니까 조화라는 건 뭐냐면 고러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화합을 해야 된다고. 하모니를. 그렇지 하모니를 부드럽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네. 이게 가시죠. 그걸 위해서 중용을 내가 이제 잘 지키면 그렇지. 되는데 화예요. 그 화의 결정판이 음악에서는 오케스트라입니다. 타인들이 중용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나는 중용을 거기선 지키는 게 나아요? 아니면 왜냐면 이제 타인들도 다 중용 지키면 나도 중용 지키면 서로 굉장히 조화롭게 잘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다 안 지키고 다 한쪽으로 쏠려 있어. 나 혼자만 중용 지키면 오히려 나만 손해보고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손해 볼 수도 있죠. 그래도 중용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소인배들이 우글우글대는 것을 세상 자체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교는 공자가 이제 인을 주장하잖아. 사람인에다가 두 이자 있는 인을 주장하잖아요. 그거 왜 주장했겠어요? 쉽게 말해서 좋은 세상, 굿 소사이어티라 그러면은 주장할 이유가 없지. 그래 사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배다수타였던 거야. 악인 거야. 그러니까 악을 정의롭게 선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도덕적 장치들. 그럼 그 중용을 지키면 마지막에 내한테 뭐가 남아요? 그 중용을 지키면 마지막으로 나에게 뭐가 남아요? 마지막으로 화가 유명한 두 글자 있잖아. 평화. 평자가 고를 평자네요. 평화. 내 마음의 평화. 당연하지. 그거는 영원한 이상이잖아. 혹시 그게 인간에게 영원한 이상이단 말이야. 네네네. 내면의 평화 같은 게 자칫 세상의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놓고 정신승리처럼 느끼지는 않을지 약간 좀 걱정은 좀 됩니다. 내가 이제 스스로 중용을 지켰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 많은 변화들을 그냥 적응하지 못해놓고는 나는 중용 지켰어 이러면서 그냥 정신승리하는 사람이 혹시 내가 되진 않을지. 그걸 사입이라 그럽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사입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 사입이도 한자거든요. 그걸 사입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비슷해 보이지는 그냥 아닌데 낀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제 심리학에 저는 슈도라 그래. 슈도. 사입이. 그러니까 비슷한데 아니야. 뭐 어떻게 구분하지?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의 예지 그러잖아. 우리가 지식할 때 진짜 지혜할 때 진짜 쓰잖아요. 인의 예지가 뭐냐 그러면은 십이지심이라 그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지식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지식 많이 아는 사람을 지식인 훌륭한 사람을 박사들 중에 있잖아요. 판단 능력이 뚜렷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는 건 무지 많이 알아. 근데 아는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이것은 올바른 일이구나. 이것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지. 이건 올바르지 않아. 이렇게 해갖고 뭐냐면 올바른 일과 올바르지 않은 일을 근데 시는 오를 시자거든. 비는 글을 빗자단 말이야. 글을 빗자단 말이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지혜예요. 그게 교수님은 오늘 여기 오신 거는 잘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그렇죠. 가는 커피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여기 지식 자랑하러 오거나 단순하게 책만 홍보하러 오거나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 일당백을 통해 가지고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나 고맙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대화하면서 저는 오늘 많은 걸 느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는
수업 강의를 예. 강의실에서만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강의를 일방적 주입이 아니고 예.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저도 배우고 선생님들도 느끼고 아까 커피가 각성제라 그랬잖아. 네. 깨닫잖아요. 예, 예. 그거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동양 철학적으로 저는 저 교육학자잖아요. 네. 저는 좀 한 가지 그 중용을 공부하셨으니까 네. 그 영화 영년에 보면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중용 중용 뭐 나옵니다. 정성을 다하면 겉으로 뭐 배어나고 겉으로 드러나고 밝아지고 그래서 감동을 시키고 변화를 가져오고 만물이 뭐 생육을 하게 된다. 그게 참 감동적이던데 그게 결국 아까 지금 말씀하신 사이비하고 이런 기준도 될 수 있고 실제 마음의 어떤 평화랄까 화평 이런 것하고 결국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길을 가더라도 나 혼자 가도 결국은 다 다른 사람들도 오게 만드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중용의 첫 구절이 있잖아요. 네. 중용 수장이라 그러는데 머리 숫자 써 중용 수장이라 그러는데 그 첫 구절이 딱 세 구절이에요. 하나는 천명지 위성, 천명지 위성이요. 솔성지 위도요. 수도지 위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천명이라는 게 딱 전제가 되고 이거는 유학의 기본. 그러니까 중용의 일장, 중용 첫 구절에 유학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천명지 위성이라 그러면은 천명은 쉽게 말해서 본성이다, 성이다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 솔성하면은 그 본성을 잘 따라가는 것이 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스님들하고 저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아니면 이 우주 자연으로부터 내가 서대문구에서 태어나서 여기 서대문구니까 서대문구의 풍토 다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죠. 그러니까 문화적 DNA, 자연적 DNA를 우리가 다 받아가. 그거 증명이야. 성이 아니에요. 성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다. 그런데 내가 타고난 성은 다른 말로 자질이다, 재능이다 해도 다 줘요. 그걸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게 뭐냐? 나의 마이웨이야. 인간의 길이에요. 그리고 수도지 위교에서 나의 인간의 길을 끊임없이 요새 말하는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게 뭐냐? 교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때 교는 교육이 아니고 문명이다, 문화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잖아. 우리 모든 사람은 뭘 받았나요? 천명을 받아. 천명이 뭐라고? 성을 받아. 본성이잖아. 성품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그 존재의 이유를 따라가는 게 그 존재의 뭐라고? 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관계망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잖아. 그것이 뭐냐? 문명색인 거야. 그게 유학의 끝이에요. 천명을 잘 따르되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 그렇게 살면 되는군요. 그렇지. 그렇게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좀 재밌게 얘기할게요. 성질 급하게 타고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성질을 급하게 타고났으니까 좀 느긋하게 하는 걸 느긋하게 하는 성질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중용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성질 급하게 태어났는데 느긋한 걸 배우면 다 망칩니다. 아니 그러면 게으르게 태어난 사람은? 응? 게으르게 태어난 사람. 게으르게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게으르게 태어났다는 게 부정적으로 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가 배짱이처럼 논다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게으르게 태어난 특성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게으르게 태어났는데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 부지런해 나가 아니고.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개성을 더 업그레이드. 그렇지. 개성을 살려라. 개성을 살려야지. 재밌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수학을 잘해. 그리고 A라는 사람은 또 영어를 잘해. 그럼 내가 뭘 갖고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그걸 갖고 먹고 살면 되잖아. 자연스럽잖아. 잘하는 건데. 그런데 나 수학도 잘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음 틀이 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해? 정조가 얘기하잖아. 다 잘하는 사람이 있겠다 그래. 없다니까. 각각의 특성을 다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공부 1등하면 저도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까지 망가진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과목을 다 100점 맞는다? 그 인간입니까? 올백이 마치 지상과제인 것처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떤 특징도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그 수학능력 평가 시험 자체가 잘못됐지. 국어, 수학 다 1등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축구 말고 그 사람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뭐 다른 것도 다 잘하나? 아니죠. 그 사람은 쉽게 말해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게 쉽게 말해서 손흥민의 뭐냐 그러면 천명지 위성 그랬잖아. 네. 손흥민이 받은 천명이야. 그것이 손흥민의 본성이고 성격이고 자질이야. 그러면은 이번에 대선이 이제 코앞이잖아요. 조심하자. 코앞이지. 코앞인데 어떡하라고. 아니 네. 그러면은 대통령을 뽑는데 그 사람의 자질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통령이지.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주어진 뽑는다고 했을 때 네. 국회의원을 뽑고 뭐 다 있잖아. 네. 그럼 대통령의 자질이 뭐냐고 했을 때 네,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 그걸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놓은 사람이지. 그래야 그 능력을 딱 맞게 발휘할 수 있지. 대통령이 된 사람. 선생님도 조심하시는 것 같죠? 아니 뭐 대통령이죠. 뭐 말 그대로 통합이고 화합이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기호 몇 번을 나는 뭐 그 사람이 찍을 거야 해도 알 수 없어. 왜? 민주주의 선거는 뭡니까? 직접 선거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창호 교수님과 함께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 시간 좀 됐던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제 각성을 많이 깨달은 많이 하셨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와가지고 이런 적이 있구나. 저는 이제 요걸 가지고 또 학생들한테 가서 이런 영역이 있는데 굉장히 참 배울 것도 많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유튜브라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 보면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지금 학생들은 전부 다 좋은 기업체 연봉 많이 주는데 취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취직할 데가 없어요. 점점 이거야말로 진짜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 될 수가 있죠. 물론 대학생들 중에서 유튜브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교육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철학 유튜브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런 데 와서 뭐 처음에는 모를 때는 배워서 인턴 사원처럼 배워서 할 수도 있지. 월급 안 나갑니다. 많이 깨달았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창호 교수님 오늘 너무나 재밌었고 감사하고요. 또 이 책 정조가 묻고 다산이 답하다. 아마 우리 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책인 것 같아서 한 번쯤 뭐 서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거나 한번 온라인 서점 등에서 한번 주문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책 또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